2000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제사장과 독실이와 수리 PD가 함께 만드는 안 뉴스룸은 헷갈리네? 안 헷갈린다고. 1990년부터 매년 주요 뉴스들을 뽑아가지고 심도 있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지난 시간에 2000년 주요 뉴스로서 8월 12일에 있었던 크로스코 침몰 사고가 있었고요. 그렇죠. 오늘은 두 번째 뉴스로 네. 수리 PD가 이게 2000년의 최고의 뉴스다. 네. 이거는 2000년의 최고 뉴스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썸네일에 다 떠가지고 아실 테지만 영화 어떤 내용인지. 박하사탕에 대해서 할 건데 박하사탕. 일단은 그래서 약간 오늘 옷도 민트. 맞습니다.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민트 초콜릿 좋아하십니까? 민트 초코 좋아해요. 아, 저 정말? 민초파입니다. 그렇구나. 아, 그래요? 네, 근데 좋아한다기보다는 사랑한다. 네. 아이스크림 사는데 그게 없으면 버린다. 어? 포켓몬빵 실 없음 버리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먹을 좋아하는 수 거야? 있어요. 나도 먹을 수는 있어. 먹을 수 있어요. 그거 근데 죽을 것 같으면 그게 아니라 진짜요? 그러면 싫어하는 쪽인 거예요? 민초?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거 요만큼 좋아하는데 네. 민초는 요만큼 싫어해요. 아. 그럼 요만큼의 그래도 호가 있어. 먹는데 세 가지 맛인데 민초만 남았다고 버리진 않고 먹긴 하는데 그러다 버릴 것 같기도 하다. 똥 대신에 민초 먹겠다. 알겠습니다. 그 당연한 거죠. 민초 대신 똥을 먹는 건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민초에 대한 사랑은 그 정도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똥보다 낫다. 자, 오늘 박하사탕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은 두 형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영화 박하사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영화 박하사탕이죠. 아무래도 박하사탕- 캔디 박하사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조법에 캔디 대해서 박하사탕. 마른 목골로 생겼죠. 마른 목골로. 네, 맞습니다. 마른 목골. 오랜만에 듣는다. 네. 마른 목. 언제- 마른 모가 뭔지 알아요? 마름모. 뭐야? 정의를 말해봐요. 마름모의 정의요? 선분 두 개가 평행하고 그럼 평행사변형입니다. 죄송합니다. 마른 모가 평행사변형에 속하는구나. 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마른 모 아닙니까? 응? 내변의 길이가 같은 야 그럼 정사각형도 마름모냐? 그럼요. 마른 모 안에 포함되는 거죠. 두 분은 언젠가 삶이 아름답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그럼요. 삶은 언제나 아름답죠. 난 아름답지 않다고 느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옛날에 저 다른 팟캐스트 할 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엿듣다 보면 버스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사람 어쩜 이렇게 사람들 성실하게- 스토킹한다는 얘기는 좀 알고 있었어.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냥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참 좋다. 이게 삶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지. 그거는 좀 오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 기본적으로 삶이 되게 전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름다움이 뭐 예를 들면 고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하나하나의 삶의 모습이 되게 좀 빛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내가 함부로 또 단언하기 힘든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이 있는데. 혹시 더 특별하게 뭔가 아름다웠던 삶의 물론 순간들이 있나요? 순간들. 최상님 어떻습니까? 좀 들어보고. 삶이 아름답다고 느꼈던 게 좀 생각해 보면 어. 태어나면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점점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게 처음에는 뭐든지 아름답고 그렇죠. 어렸을 때는 뭔가 세상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였었는데 그럼 지금보다 단발머리를 했었던 그때가 더 세상을 아름답게 봤으니까. 재수할 때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좀 그렇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교 때가 가장 뭔가 세상을 아름답게 봤던 아름답게. 때였고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이제 어떤 사람은 대학교 때 되게 염세적이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사회 부조리에 가장 눈에 보이고 이게. 그렇지 좀 또 현명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수리 PD님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까? 매 순간보다는 저는 지금이 되게 아름답다. 그 말이 혹시 그건가요? 말 그대로 지금 녹화는 이 순간이 아니고 아니 지금 녹화는 언제나 비꼬는 거야? 아니에요 이건 뭐야? 진짜로. 진짜예요. 제 얼굴이 좀 비꼬게 생기긴 했는데 진짜예요. 그래요? 진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알 수도 있겠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월급날보다 오늘이 더 아름답다고? 월급 날씨 안 무슨 말이에요? 매달 월급날부터 주로 생각할 거거든요. 그치. 오늘이 월급날인가 보다. 주식이랑 똑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참 삶이 아름답다고만은 말하기 힘든 요즘이잖아요. 신종 바이러스가 앗아간 게 좀 아무래도 많으니까 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죠. 그리고 기업들은 신규 채용의 문을 좀 좁히고 있고 그렇죠. 소통이라는 행위 자체도 좀 이렇게 문제가 지금은 되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 좀 틀어박혀 있지 않습니까? 우울하죠. 그래서 삶은 정말 아름다운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에까지 도달할 만한 충분히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을 하려는 영화를 제가 준비를 한 거고 그게 바로 영화 박하사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라는 건 삶이 아름다운가? 삶은 정말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 살아야 가치가 하는가에 대해서. 난 삶이 아름다운 순간이
저만 여러분이랑 다르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알고 있어요. 네. 나는. 바로 결혼하는 그 순간이 그렇게 삶이 아름답다. 구라를 내가 알고 있어. 독실이가 가장 삶이 아름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 개인적인 거 있죠. 치킨 시켜가지고 아, 닭다리 처음에 한 입 뜯었을 때가 제일 아름답다고 과거 5년 전에 나한테 밝혔습니다. 정확하지? 오. 그거는 5년 전인 그때. 그때였어요? 아니, 아닙니다. 치킨... 독실이 꿈이 뭔지 압니까? 모릅니다. 꾸미는 게 아니고 독실이가 실제로 아니 어떻게 이거 가지고 있네? 이거 듣자마자. 독실이 꿈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이지. 어렸을 때 꿈이야? 독실이의 어떤 기준, 삶의 기준이 그거였어요. 삶의 목표가 매일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자. 너무 그거죠. 어디까지 거의 똑같아. 진짜? 난 돈이라고는 안 했고 딱 똑같아. 매일 치킨이나 피자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소유하는 게 근데 나의 그게 꿈이었어. 꿈이었어. 재력도 소유하고 지방간도 소유하고. 근데 그 꿈은 이룬 거야. 아. 사실은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거 부자다. 같아요. 부자네. 잘 살아? 엘리트에다가 이랑 장도 되게 튼튼하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죠. 부럽다. 자, 바깥사탕 개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감독 이창동. 이창동 감독의 대표작들이 있죠. 이 데뷔작이었던 초록물고기, 그리고 오아시스, 미량, 시, 최근에 나왔던 버닝까지. 아, 6개 작품인데 6개 작품들이 다 대표작이에요. 야 6개밖에 없어? 6개밖에 없어요. 대단하다. 대단하죠. 이나영의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되게 드문드문 있는데 작품 하나하나가 다 좋은. 임팩트가 있는. 아. 원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빈 이나영. 자, 제작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일합작이에요. 그래서 동방우 씨, 이 개명 전에 이름은 명계남 씨가 제작자로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프로듀서인 우에다 마코토가 같이 제작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일합작이고요. 신기하네. 그렇죠. 사실 정식 개봉은 2000년이 맞아요. 2000년 1월 1일 0시, 그러니까 자정에 개봉을 한 거예요. 엄청 상징적이죠. 근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선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1999년 10월 14일에 먼저 개봉을 한번 해요. 자, 이 영화 평가가 너무 좋죠. 평가가 너무 좋은데 제가 그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허문영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영어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믿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보석,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는 피드백 없이 말 없이 별 5개만 때리고 사라졌습니다. 별 몇 개 만점입니까? 5개죠. 25개. 그리고 박평식 평론가도 내게 최고라는 느낌을 준 영화는 박하사탕뿐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엄청난 극찬들이네요. 아니 나는 요게 이 당시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와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맞는 지금도? 네, 저는 아주 맞는 아, 말을 그래요? 아니 생각해요. 뭐길래?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영화를 안 봤거든요. 네네네. 정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못 아마 봤고. 안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최 대장님 언제 보셨죠?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네네. 저도 사실 4번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봤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본 횟수만큼은 그거보다 적으니까. 평균 한 20번 보고. 좋아하는 영화들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20번 보는데 막 틀어놓기도 하고. 근데 박하사탕 4번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요? 거기다가 이거 준비하면서 2번을 봤어요. 그럼 2번인 거네 실제로는. 그렇죠. 그 전에 2번이요. 어. 근데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게 달라요. 그래요? 네, 달라요? 제가 보기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진짜로. 진짜로? 무슨 간증하는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돈 받으신 것 같은데? 예. 그 정도야? 이거 구분 이창동 아닌데? 감독이 이 영화를 수상을 했어요. 대종상을 수상했고요. 칸 그리고 카를로 비발이 영화제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기생충입니까? 박하사탕입니까? 저는 박하사탕. 망설임 없이 박하사탕 할 수 있고요. 남자 주인공인 설경구 씨는 37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이제 그 대상을 받고 29회 영평상에서 신인 남자 배우상도 받습니다. 36회 신인이었어요? 신인이어서 신인 남자 배우상과 나무주연상을 조연상 동시에 받는 기염을 토해요. 어. 예, 아내 역할로 나왔던 김여진 씨도 대종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랬어요? 예, 등장인물 설경구 주인공인 김용호 역으로 나오고요. 김영호, 문소리 씨도 나와요. 여기서 문소리 씨는 첫사랑 윤수님 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여진 씨는 김용호의 아내 양홍자 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요, 한국의 1979년부터 1999년까지 20년간의 시간 중에서 7개의 챕터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근데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면 시간의 순서가 순행적이지 않고요. 역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즉 1999년에서 그렇죠. 1979년으로의 여행이고 주인공 김용호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보다는 변화하기 이전에는 어땠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이 영화는. 메멘토 봤습니까? 예, 메멘토랑 비슷하죠. 메멘토랑 형식이 약간 이상해. 맞아요. 근데 모멘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만나지 않아요? 거꾸로 하다가? 아예 메멘토는 꺼내는 거꾸로 걸로. 가잖아. 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첫 그러다가 장면을 다시 보여주고 앞으로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보이잖아요. 어. 맞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메멘토는 좀 다크하고 좀 어려운 영화였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죠. 다크합니다. 다크하지만 다크해. 그 아, 그래? 스릴러 장르는 아니고요. 아, 스릴러는 예, 아니고. 아닙니다. 세상 다크합니다. 네. 음. 영화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주인공 영호를 짧게 소개를 하자면 네. 순수했던 청년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그리고 IMF라는 격동의 한국사를 거치며 자살에 이르게 된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첫 장면이 혹시 나 돌아갈래인가요? 그렇죠. 자살한 장면. 아, 그렇구나. 이제 줄거리를 모든 걸 좀 알았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안 봐도 됩니다. 다 알았어.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줄거리는 좀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보면 무슨 재미로 보냐. 그래서 저 지금 못 보게 하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두 번 다시 못 보고. 범인은 절름발이. 근데 이거 여기서 실제로 절름발이로 나와요. 수리경고가. 아, 그래요? 네, 그런 어떤 소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감명을 받은 이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챕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야유회입니다. 1999년 봄이에요. 이게 현재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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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주인공 김영호가 귀여리의 철교 고가 아래 누워 지나는 기차를 노려보는 걸로 영화가 시작돼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난 듯한 모습이에요, 맨 처음에. 근데 마침 그 인근에서 야유회 중인 단체가 있었고 영호는 그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영호와 과거 20년 전에 함께 공단 야학에 다닌 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곧 영호를 알아보고 되게 반가워하거든요. 야, 너 오랜만이다 라고 하면서. 근데 영호는 반가워하기보다 야유의 분위기를 깽판칩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노래를 막 부르거든요. 산울림의 나 어떻게 아세요? 나 어떻게 그 노래 막 불러요. 근데 진짜 처절해요. 왜 처절하냐면 음정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서 더 처절합니다. 나 어떻게 너를 잊고 살아갈까 나 어떻게 사람들은 영호를 좀 불편해합니다. 영호는 난리를 치다가 어느덧 홀로 철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절규예요. 절규가 너무 처절해가지고 말이 잘 안 들리는데 들리는 말만 좀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굳이, 왜, 날만 들려요. 나머지는 안 들리고. 아, 그런 얘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디테일하게 들었어. 네. 그냥 소리처럼 막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굳이 날 왜였어? 굳이, 왜, 날은 들려요. 어. 먼발치의 야유의 일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교 위에 올라가 있고 멀리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간 사람들 말이야. 99.9%가 안 죽는데요. 그러나 기차가 들어서고 영호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나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하면서 기차에 치여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부터 매 챕터 사이사이에 기차 씬이 등장을 하게 돼요. 맞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기차를 뭐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다만 앞서 말했듯 시간이 순행적이진 않고요. 역순이기 때문에 기차의 주변 모습들이 좀 보면은 뭐 떨어졌던 꽃잎들이 올라간다든지 사람들이 뒤로 뛰고 있다든지 차들도 뒤로 가고 있다든지 그렇게 필름을 거꾸로 뒤로 돌린 거거든요. 좀 그런 것들로 통해서 아, 역순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본도 봤습니다. 이 박하사탕의 대본도 봤는데 대본에는 이창동 감독이 이렇게 적어뒀어요. 우리는 마치 사진첩의 맨 뒷장면에서부터 거꾸로 펼쳐보듯 한 남자의 20년 동안에 걸친 삶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점점 젊어지고 세월이 만든 오염과 타락의 때를 벗으며 젊음의 순수함을 되찾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치 두터운 녹을 벗겨낸 은식기가 조금씩 그 영롱하고 맑은 광택을 드러내듯이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아름다움과 순수한 사랑을 찾아가는 시간 여행을 시작한다. 라고 아예 이렇게 대놓고 대본에 썼구나. 네, 대본에 이렇게 적고 시작을 이건 영화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안 나와요. 이건 대본에만 나오는 거고요. 대본이랑 비슷해요. 네. 중간중간에 뺀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좀 더 디테일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죠. 자, 챕터 2로 넘어갈게요. 제목 사진기. 사흘전이에요. 그 죽기 전에 사흘전. 마찬가지로 1999년 봄입니다. 주인공 영호는 IMF로 인해 파산하고 아내와 이혼까지 한 상태예요. 그렇게 된 상황이 억울할 거 아닙니까? 억울해가지고 남은 돈을 털어 권총 한 정을 구입을 하게 돼요. 그걸로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 중 한 명을 죽일 셈인 거예요. 딱 한 명만. 도끼가 굉장히 가득해요. 근데 총을 쏘거든요. 총을 쏘는데 죽일 의지가 없어가지고 그 쏜 총은 강 사장이라는 자의
차 앞 유리창만 박살내게 돼요. 이거 방탄유리야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로 영호는 자신이 거쳐주는 비닐하우스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제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다 망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영호는 한 남자가 자기를 기다리는 걸 알게 돼요. 그 남자는 자기를 윤수님의 남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수님은 영호의 첫사랑이었는데 연락이 끊긴 지 10수년이 지난 후였어요. 문소리. 예, 맞아요. 역 문소리 씨. 문소리 예. 님 씨가. 수님은 투병 중이었고 그녀의 남편은 수님의 부탁에 따라 영호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영호는 뭐 남자가 건넨 그 양복도 입고 중간에 박하사탕이 든 유리병도 사고 한 상태로 병원을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 수님과 조우하는데 이미 수님은 그날 새벽에 의식이 불명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수님은 영호를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영호는 수님을 알아본 상태에서 박하사탕을 꺼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군인 시절에 편지 한 통 쓸 때마다 하나씩 넣어줬잖아요.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박하사탕이라는 소재가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길로 도망치듯이 병원을 나섰는데 수님의 남편이 영호의 것이라면서 카메라를 건네주게 돼요. 이거는 수님이 맡아둔 거고 사실은 김영호 씨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영호는 이제 그걸 갖고 다리를 절뚝이면서 나가게 됩니다. 버리는 절름발이처럼. 항상 저는 건 아니고 갑자기 통증이 와서 저라. 부분적으로. 거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의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총괄적으로 어떻게 그려내는지가 훨씬 중요한 것 같고 이 영화는.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도달하는가 그 감정을 같이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카메라를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단돈 4만 원에 팔아버립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 지점까지 김용호라는 인물을 보면 정이 안 붙어요. 그치. 왜냐하면 처음에 도끼가 있고 도끼가 사람 있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유를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IMF 때 파산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하나? 그 이상으로 뭔가 이해되지 않는 인물이고 그냥 막 하고 그리고 자기가 첫사랑이 준 카메라를 4만 원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필름을 받아서 필름을 그냥 빛에 노출시켜버려요. 그냥 확 그냥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웁니다. 통곡하는 장면으로 챕터 2가 끝나요. 근데 제가 발 절뚝거리면 아까 절뚝인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봐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후로도 안돼. 갑작스러운 발 절뚝임이 5번 정도 나오거든요. 어떤 타이밍에 나오는지 맞춰볼까요? 네. 과거에 아름다웠던 거에 조우할 때? 그거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가슴이 아플 때? 아무래도 발목을 잡는 죄책감, 그러니까 심리적인 불구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목을 잡는 죄책감으로 발을 절뚝거린다는 표현을 하는 수리 PD가 대단하다. 아니, 한 번도 생각도 못했는데 어떨 때 절뚝거리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그 뒤에 등장하는 거에 대한 스포가 될 수는 있는데 어. 어쨌든 방금 전에 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했고 카메라를 팔고 나서도 절뚝거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고문경찰이었었어요. 그 고문경찰로서 자괴감을 느끼는 순간이 등장할 때 그리고 그 첫사랑이었던 수님을 돌려보내면서 어쨌든 이런 순간들이거든요. 듣다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네. 발 절뚝이는 건 그래서 죄책감이다라고 딱 얘기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좀 심리적인 불구 상태가 아닌가? 김용호라는 인물의 발목을 잡는 계속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일 때 뭐 이런 건가? 맞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챕터 3번째. 챕터 3. 삶은 아름답다. 1994년 여름입니다. 35의 영호는 성공한 가구점 사장입니다. 중소형 자본가로서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바로 아내인 홍자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 센터를 낍니다. 그 결과 그게 사실로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통 현장을 급습하게 되거든요. 양수리의 모텔입니다. 또 양수리에서 또 그런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 양수리 가보셨습니까? 가본 것 같아. 거기 그 라이브 카페 있고 막 그런 데 아닙니까? 맞죠. 양수리 네. 맞나? 불륜으로 가신 건 아니잖아요. 불륜을 하려면 일단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네요. 네. 거기에 무슨 되게 큰 뭐가 있었는데 지금 다 지금 철거된 없잖아요. 거 라이브 말하는 카페 거죠. 맞아요. 이름이 뭐지? 철거했으니까 말이 되잖아. 이름 뭐죠? 두 분은 아예 양수리가 봉주루. 봉주루. 봉주를 나왜 어쨌든 공부하지? 아내가 지금 바람이 난 상태잖아요. 네. 운전 교습 강사와 바람이 난 상태였고 모텔 방으로 들어간 영호는 그들에게 손찌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웃겨요. 웃긴 장면이 나오는데 운전 교습 강사를 협박해서 보내고 나서 갑자기 영호가 편안해 보여요. 아내가 바람 폈는데도 맞아. 불구하고 되게 그래. 홍자를 그러고 집에 그냥 돌려보내요. 뭐 어떻게 할 거야? 집에 가야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되게 편하게 돌려보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영호는 자신의 가구점에서 비서로 일하는 미쓰리와 바람을 피웁니다. 이거 자기도 하이파이브. 원래 예. 이후 미쓰리와 함께 들른 고깃집에서
자신이 과거 형사로 재직했을 때 고문을 했던 명식이라는 사내를 우연하게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명식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일기장에 어떤 이야기를 적어놓냐면 삶은 아름답다 라고 글을 적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고문을 막 하는 과정에서 막 물어보거든요. 너 진짜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냐? 막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훨씬 더 전 이야기니까 어쨌든 그 이후에 만난 거예요. 둘이 되게 어색하게 조우를 한 다음에 화장실에서 둘이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나가기 전에. 근데 영호가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실에서 삶은 아름답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영호가? 하는데 영호가 도발하네. 그 남자한테. 그 남자가 이러면서 나가요. 저 뭐야? 숨을 지으면서 이렇게 묻는데 그래서 명식은 입장이 바뀌어야지. 그치? 어. 그치? 그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명식은 가족이랑 온 거예요. 고문을 당했던 사람은 가족을 읽어서 가족이랑 그 식사 자리에 온 거죠. 근데 영호 같은 경우는 바람 피고 있잖아요. 그치.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명호가 명식에게 물어보는 삶은 아름답다 그렇죠는 조금 비꼬거나 진짜 삶이 진짜 아직까지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냐? 라고 약간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받습니다. 영화를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맛깔나게 해주니까 지금 막 빠져들고 있어. 그러니까. 흥미진진.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 뭐냐면 이제 영상으로 영화를 보는 것과 그걸 이렇게 귀로 듣는 게 또 귀로 듣는 게 재밌네요. 장르가 또. 또 달라.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집들이 씬이에요. 이전보다 좋은 집으로 이사한 영호의 가족은 집들이 중이에요. 근데 집들이 씬에서 되게 신기한 게 나오거든요. 영호의 집들이 선물들이 보여요. 근데 거기에 삼풍백화점에서 산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삼풍백화점에 사는지 어떻게 알아? 삼풍백화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진짜? 한자로 적혀 있는데 그 마크랑 삼풍백화점 한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한 풍 정도는 읽을 줄 알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그 삼풍백화점이 몰라. 삼풍백화점이 이 배경으로부터 1년 뒤에 무너지거든요. 1994년 이 여름이니까. 개념. 1년 뒤에 무너진 삼풍백화점처럼 영호의 집안도 풍비박산남을 암시한 듯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집들이를 할 때 그 바람났던 미쓰리 있잖아요. 네. 미쓰리가 아내인 홍자랑 같이 요리를 내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던 영호는 문득 자신의 앞에 있던 강아지를 걷어찹니다. 자기 강아지. 네, 자기 강아지를. 개가 싫다. 뭐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이걸로 이제 1차적으로 분위기가 쌓여져요. 개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들이 몇 번 나와요. 근데 김용호 스스로가 개라고 짐작할 수 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김용호가 개를 막 발로 차다가도 아까 그 첫 장면 두 번째 막 그럴 때는 개를 되게 갑자기 막 귀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개가 본인이니까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이 같이 있어가지고 개를 통해서 그걸 투영한다, 뭐 투영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해석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굳이 해석하면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영어로 돌아온다면 집들이의 망한 분위기가 이제 2차적으로 갑자기 홍자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 너무 길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영호가 그걸 듣다 못해서 집을 나가거든요. 그럼 이 장면은 이미 홍자의 바람핀 현장을 잡은 다음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 챕터 안에서는 순행적인 거니까. 마지막 장면은 홍자가 딸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애타게 영호를 찾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나는 그 장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영호가 그냥 집을 나간 거야? 뭐야?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간 거야? 네. 중요한 게 이거죠. 이 다음 장면은 사실은 이 다음이 아니라 그 전 장면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거죠.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된 거겠죠. 이제 아무래도 챕터 4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백. 87년에 넘어간 거죠. 맞아요. 1987년 봄입니다. 네 번째 챕터는 만삭인 홍자의 곁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 베테랑 형사 영호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홍자는 바람을 피고 있거나 이게 아니에요. 만삭인 젊은, 어리고, 젊은. 어리고 신혼 같고 막 풋풋함이 있어요. 대화를 되게 하고 싶어요. 자기 남편이랑 애교도 부리고. 근데 남편이 끄떡도 안 하고 신문만 봐요. 밥 먹으면서. 너무 무뚝뚝해. 너무 두둑하죠. 당시 영호는 베테랑 형사였다고 했잖아요. 반동문자인 어떤 타겟을 쫓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 타겟 이름이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A라고 할게요. 근데 이 A와 연관된 인물이 제가 앞서 만났다고 했던 그 명식 일기장에 뭐 삶은 아름답다고 적었다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인이었어요. 그래서 명식을 잡아서 고문을 하게 됩니다. 고문 이후에 경찰서의 인원들이 회식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거든요. 고문을 하고 나서 타겟이 군산에 어디 있다는 거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자축할 겸 막 회식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는데 김용호가 이때 화장실에서 같이 놀던 여자랑 마주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유혹하는 것처럼 막 웃어 보이면서 막 앞길 막고 막 그래요. 누가? 김용호가 영호가. 그 여자를. 베테랑 형사가. 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 미성년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게 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자가 결국 수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2번 다시 이곳에 오지 말고 집으로 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자를 돌려보내요. 돌려보내고 나서 영호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빅엿을 날립니다. 갑자기 자신을 보면서 막 욕하고 막 해요. 자기 혐오가 약간 아직 있네. 그렇죠. 그래도. 그리고 음. 지금 제가 얘기를 들은 거에서 최초로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음. 내가 들으면서.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미성년자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뭐 엿을 날리는데 나중에 이제 가면 알게 돼요. 이 여학생을 집으로 보내는 행위가 영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자기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그치.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는 결국 명식에서 아까 자백을 받아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길로 A가 잠적했다는 군산으로 가게 됩니다. 늦게까지 잠복을 해요. 잠복을 하다가 잠깐 쉬러 나온 길에 영호는 한 카페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 종업원이었던 경아를 꼬여내는데 순임을 소재로거리로 활용해요. 그러니까 군산에 왔는데 첫사랑을 보러 왔는데 막 비가 내리거든요. 내가 만든 이 비를 그녀도 맞고 있겠지 막 하면서 이제 막 그 여자를 꼬시는 막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너무 잘 먹혀가지고 이 종업원이 나를 순임으로 생각하라고 영호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막 역할극을 막 시켜 영호한테. 근데 영호가 처음엔 당황하다가 순임 씨하고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통곡을 합니다. 이게 제목이 고백이거든요. 자백하는 걸로 제목을 볼 수도 있고 종업원한테 순임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고백하는 걸로도 제목을 바라볼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는 말 그대로 유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나요? 아니면 그 순간을 순수하게 진짜 그렇게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꼬시기 위해서 쓰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영호가 계속 순임을 그리워한다라는 거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내는 있고 아내 임신에 있고 오케이. 챕터 5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이 기도예요. 1984년 가을입니다. 25이에요. 신입 형사 영호가 나옵니다. 선배 형사에 의해서 갑자기 고문해. 너 이제 고문할 때 됐어.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부들부들 떨어요. 왜냐하면 고문을 한 번도 안 해본 데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 나는 이제 그 남영동인가 네, 영화도 네, 네, 그렇고 네. 그 고문이 굉장히 맞아요. 적나라하게 한 것들을 못 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다행히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되진 않아. 맞아요. 그나마 조금 우리 볼 수 있을 만큼의 정도로 좀 조정이 돼 있어가지고 뒤를 보여준다. 고통스럽지는 않아 보면서 좀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장면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앞에 그 영호가 총 쐈다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사실은 그 사람이 형사였어요. 선배 형사. 선배 형사구나. 그리고 아. 고문을 시킨 사람이에요. 어. 너 오늘 네가 고문해라고 했더니까 강 형사입니다. 뒤에는 강 사장으로 나온 사람이고 영호는 그래서 노조 출신의 인물을 가혹하게 고문하게 돼요. 그러다가 인분이 묻습니다. 손에. 이제 인분이 묻어가지고 고문을 멈추고 손을 씻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게 돼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첫사랑 수님이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면회를 왔다는 걸 알게 돼요. 되게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수님이 영호를. 근데 그때 수님이 영호랑 사귀고 있었을 때라고 대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적혀 있거든요. 아 그래? 사귀긴 사겨. 근데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호가 선을 긋고 있는 건데 수님과 영호는 사귀는 사이는 맞아요. 근데 수님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영호가 자기를 피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수소문해서 영호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알았어. 거기까지 오게 된 거죠. 영호는 굉장히 수님을 차갑게 대합니다. 수님은 불편해하죠. 말을 잘 열지 못하다가 그의 손을 보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알던 영호 씨가 아닌 줄 알았는데 좀 못생겼지만 착한 손을 보니까 영호 씨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호는 그때 갑자기 막 그래요. 맞아요. 내 손 착하죠. 라고 한 다음에 아내 홍자가 그때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내가 아니죠. 그 공단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냥. 딸일 거야. 네, 맞아요. 식당 딸. 식당 홍자가. 딸이에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영호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이 홍자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아내가 아니니까. 근데 막 내 손 착하죠. 라고 한 다음에 옆에 홍자가 있거든요. 홍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집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그런 다음에 봐봐요. 착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요. 내 손 좀 착하죠. 막 이러면서. 근데 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호의 손이 오물로 막 더럽혀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호가 진짜 반동문자를 잡는 이제 경찰로서 성장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그 씬에서 제가 뭘 봤냐면 자기의 손을 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영호가. 그러니까 수님을 피하는 것도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뭔가 부끄럽고 뭔가 죄책감이 들고 수님과 거리를 둬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요. 네. 손이 더럽혀진 거죠. 네, 그죠. 자기의 손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씬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수님이 착해 보이는 손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저 멀리 소품들을 보면 방공 포스터 하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방공 포스터에 하필이면 악마의 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공 포스터예요. 그러니까 그 악마의 손은 반동문자겠지. 경찰이 아니라. 그렇지.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공산당 이꼴 거의 악마 막 그렇죠. 뿌리 막 있는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경찰인 영어는 원래 떳떳해야 돼요. 나는 악마를 잡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실제 영어가 만난 혹은 겪은 이들은 악마가 아니라 그저 일반적인 사람임을 영어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는 자기의 손과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그 방공 포스터로도 그 적나라하게 역설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고문이 이제 당하는 그 사람이 공단에서 이제 노조이기 때문에 그럴 맞아요. 거야. 근데 네. 아마 그 대화에서 영어도 공단에 있을 때 이전에. 노조였던 것 같아. 이전에 그 고문을 시키기 전에 야 너도 옛날에 노조 했었어?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거의 수긍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수님과 이제 헤어지죠. 발에다 줘야 되니까. 헤어지기 전에 수님은 영호에게 자신이 돈을 모아 장만한 카메라를 건네게 됩니다. 근데 영호는 이제 이런 걸 필요 없다고 하면서 돌려줘요. 수님한테. 이 카메라가 나중에 그 수님이 갖고 있다가 주는 그 카메라예요. 영호가 꿈이 뭐였냐면은 사진을 찍고 싶은 게 꿈이었을 거야. 그치?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맨 마지막 점에 나오죠. 아. 스포하지 말라고. 아니 이 앞부분에 그 얘기가 나올 걸? 앞부분에도 나오고 뒷부분에 나오고. 괜찮아. 어차피 이번에 내 거 아니니까 스포박 하려고. 근데 이거 이미 20년 전 영화예요. 아무튼 이 수님을 보낸 이후에 영호와 선비형사들은 공단 식당에서 회식을 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죠. 공단 노조들을 고문하면서 식당은 공단 식당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또 식사를 해요. 그렇네. 네, 이런 아이러니를 좀 보여주고요. 그러겠지. 그 벌벌 떨게 하겠지. 아 그것보다도 그 근처야. 공단도 있고 내가- 공단 식당도 있고 영호의 경찰서도 있고 다 아, 근처. 내가 고문하는 사람들이 먹는 곳에 고문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 고문하는 사람이 거기서 밥을 먹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영호와 홍자는 잠자리를 가지게 돼요. 아직은 아내가 아니니까 아내가 아니니까. 홍자는 영호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영호는 수님을 보내고 갑자기 홍자와 이제 홍자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잠자리를 가지기 전에 홍자가 영호한테 기도하자고 하거든요. 옆에서 홍자가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띄엄띄엄 막 되게 엉성하고 어설퍼요. 근데 어쨌든 영호가 그 이전에 홍자가 기도를 할 때 못 참고 나가잖아요. 그때랑은 반대로 되게 간절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봅니다. 카메라를 봐. 눈 뜨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간절한 어떤 염원, 누군가 이걸 구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그때까지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챕터 5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챕터 6번째 제목 면회 1980년 5월입니다. 네. 첫사랑 수님이 영호의 부대로 면회를 간 것에서부터 챕터가 시작이 돼요. 근데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미 80년. 80년 80년 5월이에요. 월이니까. 예. 수님의 면회 계획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못하죠. 영화의 장면은 출동을 준비하는 이등병 영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모든 이병들이 그렇잖아요. 어리버리 엄청 탑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군대에서 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발길질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위에 반합 있잖아요. 반합. 반합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군인의 도시락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뚜껑 이렇게 열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반합을 챙겨야 되는데 그 너무 경황스러운 와중에 반합을 확 놓치는데 그 안에 있던 박하사탕이 밖으로 다 떨어져요. 그게 이제 아까 수님이 얘기했던 보냈던. 수님이 보냈던 편지에 들어있던 박하사탕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꽤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게 다 쏟아진 거예요. 안 먹는구나 바깥에 땅. 그게 아니라 너무 이걸 먹기엔 아까운 거지. 그 이등병이 무슨 정신이 어디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모아놨겠지. 모아놓은 것도 있을 거고. 되게 갑작스럽게 쏟아지니까 어떻게 뭐 챙겨야 되는데 막 챙기지도 못해 뒤에 발길질 나오고 이러니까 반합만 챙겨서 이렇게 그 군장 챙겨 나가요. 출동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그 뒤에 있던 군인들이 그 군화로 박하사탕을 밟으면서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상징적인 장면들이죠. 어떻게 보면. 출동하는 군용 트럭 안에서 영호는 부대의 길을 빠져나가고 있는 수님을 보게 돼요. 면회를 실패했으니까 집에 갈 거 아니에요. 보게 되고 군인들이 당연히 환호를 엄청 하죠. 이제 여성을 봤으니까. 수님은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막 갑니다. 근데 병사들이 그때 구호에 맞춰서 어떤 노래를 부르거든요. 뭐냐 용사의 다짐을 불러요. 나는 충성을 다하겠다 국가한테. 내 몸을 불살아서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조국의 충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정권에는 충성을 바친 건 맞는데 그 행위가 같은 국민에게 총구리를 돌리는 것. 화려한 휴가를. 그렇죠.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걸 또 군가에서 또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계엄군이. 바로 진압작전에 투입이 되게 돼요. 영호 역시 시민군의 뒤를 쫓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총에 맞게 됩니다. 발에. 본인이? 네, 발에 총을 맞아요. 누가 쐈는데 당연히 시민군한테 쏜 거죠. 계엄군이. 근데 본인이 맞아요. 근데 당연히 발을 맞았으니까
추격에서 멀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 혼자 남아요. 걷다 보니까. 추격이 힘들어진 영호는 멈춰진 기차가 있는 철로에서 숨을 고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차가 멈춰 있어요. 제가 아까 계속 기차가 어떤 역사적인 순간에 있어 계속 다닌다고 했잖아요. 5월의 광주에서 기차는 멈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뭘 드러내는지 좀 알 것 같지 않나요? 역사적인 순간들이 계속 스쳐 지나가면서 과거로 왔어. 근데 이 종착역이 이 5월의 광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모든 매듭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호가 이제 역사적 갈림길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부정적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호한테 엄청나게 타격을 줬던 어떤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영호가 어떤 그 추격에서 이탈한 선임을 만나게 돼요. 중간에 만나서 영호는 총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임이 근처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갑니다. 혼자 남겨진 영호는 긴장을 해요. 그때 인기척이 들리고 어둠 속에서 수님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수님. 아까 그 집에 가고 있었잖아요. 못 빠져나갔나 봐. 집에 가고 있다가 못 빠져나간 줄 안 거예요. 처음에 영호가. 수님 씨? 라고 했는데 다시 봤더니 그 여학생이야 그냥. 그 여학생인 거예요. 근데 여학생이 이제 막 울면서 얘기해요. 아저씨 저 집이 저긴데 이모네 집 놀러 왔다가 좀 무서워가지고 집에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엄마한테 홍군형 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호가 빨리 가라고. 군인들한테 들키지 말고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도움을 청하러 갔던 갑자기 선임이 뭐야? 막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협 사격을 하겠다고 빨리 가라고 하면서 총을 쏘다가 실수로 맞추게 된 거죠. 그 여학생을. 아 진짜? 네. 그래서 영호는 피범벅이 되어 죽어 있는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6번째 챕터가 마무리되는데 제가 앞서서 미성년자를 집에 보낸다라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런 씬이 있어서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보니까 거울 속에 자기 자신한테 왜 이렇게 빅엿을 날렸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봤자 바뀌는 건 없고 너는 썩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계속 움직이던 기차가 멈춘 거는 김영호의 역사적 사건의 종착점이 바로 1980년 5월의 광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김영호지만 1980년 5월을 겪은 기성세대들 모두가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장을 해서. 왜냐하면 그 80년 5월을 겪었으면 4, 50쯤 그러니까 김영호의 나이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99년, 2000년에 들었으면 그렇네. 중년이고 삶이 뭔가 더 바뀔 수 없다고 느껴지는 모든 이들이 다 같이 그날로 돌아가서 공포를 마주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자는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김영호를 중심으로 해서 기성세대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최면 치료하는 것처럼 문제의 근원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예요. 네. 제목은 소풍입니다. 1979년으로 이제 거슬러 갑니다. 가을이에요. 영화는 이제 이창동 감독의 말대로 영호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 이르게 됩니다. 화면이 굉장히 맑고 뽀예요. 맑고 뽀합니다. 손에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도 묻히지 않는 그 시절의 영호가 구로공단의 야학 무리와 소풍을 나와요. 길을 걷던 영호는 잠시 멈춰서 길가에 핀 들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자 그의 뒤에서 수님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꽃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영호는 그렇다고 답해요. 맑은 얼굴의 청춘 남녀가 길을 걸으며 잠시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영호는 사진작가가 되어서 이름 없는 꽃들을 찍는 게 꿈이라고 했고 수님은 자신이 현재 공장에서 박하사탕을 1000개씩 포장하고 있다고 해요. 하면서 그래도 좋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박하사탕을 건네요. 근데 영호는 박하사탕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본에 보면 영호가 박하사탕이 최고로 맛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님을 좋아하는 걸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 같아서 감독이 뺀 것 같아요. 아, 대본에는? 네, 대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수님과 걷던 영호가 근데 문득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데 여긴 내가 너무나 잘하는 데 같다. 김영호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요. 그러니까 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건요 꿈에서 본 거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영호가 기시감. 정말 꿈이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호 씨 그 꿈이요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영호와 수님은 곧 일행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소풍을 즐기죠. 통기타를 치는 이들의 음에 맞춰서 나 어떻게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 막 음정 박자 그거랑 다르게 되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던 영호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서 첫 장면처럼 철로 아래로 가서 눕습니다. 맨 첫 장면은 똑같아요. 첫 장면에도 되게 철로 아래에서 누운 상태로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면서 원망스러운 눈길로 보고 있는데 똑같이 눕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곁에 피어있는 들꽃을 만지면서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봐요. 근데 뭔가 눈부시다는 듯 아련하게 기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영호가 흘린 눈물은 기쁨의 눈물인가 슬픔의 눈물인가? 영호는 늙었다가 젊어지고 이게 다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인생 2회차다, 꿈이었다. 이후 그럴 수도 있잖아. 아시바의 꿈. 야, 아시바의 꿈. 뭐 죽음 이후에 자신이 가장 염원했던 공간으로서의 회귀다. 저는 모두가 그럴 듯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창동 감독의 대본에는 사실은 정답이 있습니다. 아하! 있어요. 야, 있는데 대본을 또 있는데 이창동 감독이 대본을 먼저 썼지만 영화에서는 그치. 굳이 그렇게 표현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건 한번 형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정답이 네. 뭔가 굉장히 철학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철학적, 감독님이 철학적인 생각. 철학적인 게 있어요?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또 철학을 전공한 우리 제 사장님이 예. 정답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님이 네. 감독님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내면의 그걸 바로 국문학과 서양철학을 전공한 사장님이 당신이 그래서 이런 걸 쓴 겁니다! 라고 이창동 맞추셨어요. 감독이 놀래가지고 아니 전하실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해. 이렇게 맞아요. 발을 빼기 시작하지만 근데 진짜로 뭐 해석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문학적 정치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걸 뭐 인과적이거나 사실을 보지 않고 그 앞에 거나 수미상관을 이루기 위해서 우는 것도 그렇지. 앞에도 또 울어요. 그러면 울진 앞에서는 않아요. 울진 화를 않아요. 내지. 왜 근데 하필이면 이 기시감 나 와봉대 같아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 것 같아요? 유혹하려고 꼬시려고. 말은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팩트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그 글씨감에 대한 얘기를 꺼냈던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 선로 밑에서 우는 것도 그냥 그 젊은 시절의 그 기쁨, 삶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울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관객인 우리한테 주는 서비스 컷인 거군요. 말하자면 관객인 우리는 이미 그 장면을 보았고 그렇죠. 얘가 어땠는지 봤으니까 그냥 사실은 과거지만 그런 대화들을 등장인물들이 함으로써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 팩트로 말하자면. 팩트로 보면. 맞아요. 근데 이걸 뭐 이제 약간 신비나 아니면은 이제 문학이나 아니면 한 예술적 장르나 뭐 상상력으로 본다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이제 죽는 순간에 상상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게 이제 영호가 죽는 순간에 전체를 다 떠올렸던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여지는 그 젊은 영호는 실제로는 이제 자기의 상상이었던 거야. 상상을 과거의 하고 자기를.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 그럼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는 늙은 영호가 과거의 영호의 상상을 하다가 그 눈물 흘리는 장치만 그냥 보여준 거야. 그지 그 겉모습은 젊은 영호지만 실제로 그 영호는 실제로는 이제 늙은. 자기의 과거를 상상하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또 어떻게 이거 아닌가 새로운- 보다. 새로운 시점일 수도 있어요. 싫었어?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냥. 그러면 그건 기쁨과 슬픔과 관련이 크게 없겠네요, 그죠? 과거에 대한 그리움 정도. 그리움 정도로 그렇구만. 네, 힌트 좀 줘봐요. 나는 못 맞추겠으니까. 약간, 힌트요? 힌트가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기쁨이냐 슬픔이냐? 사실은 근데 대본에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잠깐만, 나 네, 줄 네, 거라고 해. 기쁨이나 슬픔 범인은- 중에 하나라고? 범인은 절름발이. 저런 말이. 기쁨이나 슬픔 그런 중에 하나라고? 네. 대본에 적혀 있는 거는 연기를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디렉션이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그 순수하고 맑은 시절을 상상했을 때는 그 짝사랑하던 스님. 스님과 처음 말을 섞었고 이야기를 했고 야유회를 가는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냥 기쁨일 것 같은데? 기쁨으로 연기하세요라고 디렉션이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창동 감독은 기시감에 조금 더 무게를 뒀고 그래서 마지막에 김영호가 대본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처음엔 행복해하다가 나중에는 기차를 보면서 이거 본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혼란스러워 갑자기 인생을 다 살았다는 그 절망감이 몰려오면서 시간 여행을 했네. 슬픈 눈물을 흘리는 걸로 끝나요. 여기서 내가 죽을 거구나. 대본에는 대본에는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사실 맥락은 없네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추할 만한 요인은 없고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영화를 다 본 관객들은 아는 거지. 그렇겠지. 서경규 씨가 참 대단한 것 같아. 대본에 그렇게 써 있잖아. 이 기시감을 느끼고 이 삶에 대한 슬픔을 느끼는 그걸 이제 얼굴 표정으로 연기하시고. 표현해야 되니까. 서경구 씨가 실제로 제일 힘든 연기가 뒷모습이 슬퍼 보여야 된다를 엉덩이 있잖아요. 엉덩이가 슬퍼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약간 그 또 디렉팅을 했을 때 난 사실 요거 그 이창동 감독이 엉덩이 성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엉덩이가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죠. 남자든 여자든 뭐 계속 맞습니다. 엉덩이가 나와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대본은 그렇게 봤지만 저는 기쁨의 눈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독실님이 아까 얘기했던 서비스 컷이라는 말이 좀 더 맞지 않나? 그러니까 김영호가 인생 2회차를 산다.
뭐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의 그런 이야기를 저는 굳이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된 기성세대가 과거를 제대로 마주를 하고 새로운 삶을 희망으로 채워볼 수 있도록 감독이 체험의 시간을 좀 마련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용호를 통해서. 김용호가 실제로 마지막에 설경구 씨가 어떻게 연기를 하냐면 절대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저게 슬픔의 눈물이라고 절대 생각이 안 들어요. 되게 뭔가 아련해 있다가 눈이 되게 부신 듯 하다가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거네. 제가 보기에는 이천동 셔서야. 맞죠. 과학적으로 보면 이천동 감독이 마지막에 디렉팅을 일부러 좀 중의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만든 것 같아요. 그랬겠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부정적이잖아. 그래서 서비스 컷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기성세대들에게 희망을 좀 심어주고자 그리고 똑같이 김용호도 자기 스스로 어떤 위안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창동 감독이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용호라는 캐릭터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기쁨의 희열을 느낀 다음에 끝냈으면 좋겠다. 과거로 돌아간 거에 대한 기쁨. 그쵸. 그 시대를 사는 기쁨. 그리고 관객들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김용호라는 그 인물을 토대로 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 회귀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창동 감독이 대본에는 슬픔의 눈물이라고 적긴 했지만 사실은 기쁨 슬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하필이면 2000년 1월 1일 0시에 이거를 개봉을 하면서 돌아보게끔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결론. 제가 이제 인생이 아름답다고 여긴 순간이 언제였냐 질문을 했고 저는 이제 지금이라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박하사탕이 되게 저는 신기한 영화였던 게 영화를 좀 깊숙이 보고 나면요. 나를 둘러싼 여러 스트레스 가득한 일들이 사실은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오랜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 벌써 2월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2월이냐고 세월이 기차처럼 빠르다고 말할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이미 그 기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좀 잘 타고 있는 거예요. 그 가고 있는 기차에. 그리고 언제든지 타고 내려서 선로를 갈아탈 수 있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길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뉴스를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영화를 다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게 흥미롭게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어떤 영화는 내용을 모르고 보는 것보다 알고 보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은 수리 PD님이 되게 디렉션을 잘 해준 거예요. 이거 부분 이거 상징적이야.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봐봐. 이거는 좀 차치하고 봐도 돼. 약간 이런 메시지가 들리면서 나한테 가이드를 해준 거지. GV를 해준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는 결론은 알고 봐도 뭐 크게 문제 없는 전혀. 그런 영화일 것 같다. 첫 장면에 죽는데 뭐. 그렇죠. 그렇구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영화를 난 이제 봤으니까 오늘 이제 영화 줄거리보다는 수리 PD의 이제 해석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는 이제 영화에 나오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대본 얘기를 했잖아. 그건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니까. 그치? 찾아보면 다 있어요. 있긴 있어. 근데 어쨌든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그걸 굳이 찾아보지 않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영화를 본 후에도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맞아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해석이라는 건 사실은 스무스하게 지나가면서 이거 생각해보니까 왜 있었지? 해서 궁금해서 찾아보는 게 해석이고 그렇게 자기만의 해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보셔도 되고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뭐지?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영화의 장치들을 들으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아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요즘의 영화에서 어떤 장치들을 많이 심어놔야지라고 했었던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당시 물론 2000년 영화인 거를 감수하고 우리가 봐야겠지만 약간 그게 아주 많이 꼬아놓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장치들이. 네. 그럴 수도 있겠구만. 무언가 그런 소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창동 감독은 그거를 꼬아놓는 거를 뒤에서 버닝 보면은 버닝 보셨잖아요. 버닝 난 또 재밌어요. 버닝이 난 이것보다 재밌었던 거. 저도 버닝 재밌었는데 버닝은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잖아요. 스토리가. 맞아. 맨 마지막도 그렇고. 근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상징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걸 일부러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독들이. 박하사탕은 좀 쉬워요.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맞아요. 이거 아주 어렵게 만들진 않았겠구나. 어쨌든 알겠습니다. 재밌게 잘 봤고 사실 나는 이걸 이게 어마어마한. 보면서 불편하기도 했었거든. 약간. 그 여성에 대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여성에 대한 표현이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또 너무 수동적이고 맞아요. 사실은 그렇긴 해요. 남성이 만들어낸 여성상으로서 또 연기하는 그게 좀 불편하게 보여가지고 맞아요. 옛날 소설에 애매해. 등장하는 아. 그런 느낌 엄청나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저는 궁금한 게 그 앞에 평론가분들이 한 평론들은 너무나 극찬이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 거야.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당시 그러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영화가 뭘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려냈고. 근현대 역사에서 뭔가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어. 근데 사실은 김용호는 그 가해자 카이자지. 중심으로 이게 등장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느꼈던 거를 너무 꾸며내거나 과장하지 않고 덤덤하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교조적이지 않고 계몽적이지도 않고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괜찮게 본 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좀 자세한 얘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은 팟빵에서 조금 더 하도록 하고 오늘 2000년대 두 번째 주요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